첫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윙포워드의 빠른 침투와 콤파뉴를 중심으로 한 전방 빌드업 전개가 강점이며 전진우는 박스 바깥에서의 라인 브레이킹과 세컨볼 연결에 능한 자원으로 측면 수비의 불안 요소를 적극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간다. 송민규 또한 1대1 돌파와 컷백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전북의 좌우 밸런스 전개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 흐름이며 전체적으로 콤파뉴의 볼 배급력과 전진우의 속도, 중심 전개가 잘 맞물리는 경기라면 대전의 측면 공백을 집중적으로 찌를 수 있다. 대전은 3-4-3 포메이션에서 박규현과 김지훈이 좌우 윙백으로 공격 가담을 자주 시도하는 팀이며 특히 박규현은 깊숙한 전방까지 치고 올라가는 타입인데 해당 과정에서 전개가 끊겼을 때 측면 수비 공간이 완전히 비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주민규는 문전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중원 빌드업의 정확도나 이성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다소 아쉬운 경기들이 지속되고 있고 켈빈의 탈압박 능력은 준수하지만 전개 방향이 좌우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윤도영의 중거리 타이밍도 상대 박스 근처에서 예측 가능한 움직임으로 한정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비 전환 시 박규현의 측면 공간을 메워줄 커버 타이밍이 늦고 이 공간을 노리는 팀들에겐 반복적으로 실점을 허용한 전례가 존재한다. 전북은 공격 효율성이 점차 살아나고 있으며 대전의 전술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며 특히 측면 전개에서 공간 확보가 자유로운 구조에서 전진우의 침투는 실점 유발 요소로 직결된다. 전북이 이 흐름을 확실히 설계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결과를 챙길 수 있는 경기다. 두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유리 조나탄, 남태희, 이창민을 중심으로 경기를 설계하는 팀이며 김학범 감독 체제 아래서 빠른 측면 전개와 좌우 균형 잡힌 전환이 돋보이며 남태희와 서진수는 위치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능해 상대 측면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이며 직전 경기에서 제주 공격진은 전개 속도와 세밀한 컷백 패턴을 통해 다수의 찬스를 만들어냈고 유리 조나탄은 박스 안에서 득점 루트를 꾸준히 만들어내며 골 결정력을 입증하고 있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에 가브리엘과 최병찬을 배치한 직선적인 전개 중심의 전술을 구사한다. 이유현의 부상으로 인해 오른쪽 풀백 자리에 대체의 자원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비 조직의 커버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 불안정한 요소가 노출되고 있고 강릉에서 제주 서귀포까지의 장거리 원정을 소화하는 강인군 역시 선수단 컨디션 유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측면 압박이 늦어지는 구간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지고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실점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제주의 측면 설계와 강원의 수비 구조 불안이 맞물리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김학범 감독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전술 운영에 능하고 강원의 복귀 타이밍 미스는 경기 흐름을 무너뜨리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전체적인 흐름은 제주의 우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경기 FC 안양 대 FC 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FC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활동량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이며 모따와 마테우스는 좌우 측면에서 속도감 있게 침투하며 최현우는 중원에서 공수 조율과 볼 운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기는 FC 서울과의 지역 감정이 얽힌 감정 더비로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과도하게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 후방 공간이 벌어지고 오히려 수비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서울은 4-4-2 포메이션 기반으로 링가드와 문선민, 조영욱을 앞세운 역습 위주의 운영을 전개한다. 기성용, 정승훈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문선민의 스피드와 링가드의 탈압박 연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안양이 전술 균형보다 감정적 에너지에 의존해 전진할 경우 서울은 후방에서 기다렸다가 빠른 속도로 침투하며 단숨에 실점 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감정이 에너지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전술적 균형을 잃는 순간 실점은 피할 수 없고 서울은 그 타이밍을 노리고 문선민 중심의 속도, 플레이로 안양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으면 이 경기는 전술의 차이가 실점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안양의 감정적 전진은 되려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수원FC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수원FC는 윤빛가람의 부상 이탈로 중원 플레이메이킹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고 사박, 안데르손, 루안으로 구성된 전방 삼각편대는 개인 기동력은 갖췄지만 이선에서의 전개 지원이 없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측면 윙백 라인의 오버래핑도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 시 공간을 비우는 문제도 빈번하고 윤빛가람 없이 경기를 풀어갈 전술적 대안이 부족하고 빌드업 시 패스 루트가 단조롭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 중이다. 대구는 수원과 마찬가지로 3-4-3 포메이션을 쓰지만 중심축의 완성도는 훨씬 더 탄탄하고 세징야가 복귀하며 공격 전개의 방향성이 뚜렷해졌고 전방에서의 볼 운반과 탈압박이 모두 자연스러워졌고 정치인은 측면에서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최근 득점력까지 회복 중이며 요시노 역시 세트피스와 수비 라인 조율에 기여도가 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징야가 존재하는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윤빛가람의 공백은 단순한 한 명의 결장이 아니라 전술 구조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세징야가 복귀한 대구는 연결과 마무리가 모두 살아있는 팀이며 이 경기에서 그 차이는 곧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이 번갈아가며 중원을 유기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바렐라는 메짤라식 비정형 침투로 상대 수비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고 라우타로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티랑의 넓은 활동 범위와 중원 지원으로 극복하고 있고 수비는 슈크리니아르와 바스토니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다. 레반도프스키는 부상에서 회복했으나 풀 컨디션 여부는 불투명하고 하피냐와 야말은 측면에서 위협적이나 중원의 수비적 커버력이 매우 취약하고 쿤데의 이탈은 수비진 전체의 간격 유지에 큰 균열을 만들고 있으며 전환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크고 원정이라는 상황도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경기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 간격이 벌어진 바르셀로나는 중원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고 레반도프스키가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는 팀은 홈팀이며 이번 경기는 바렐라의 전술적 침투와 압박 강도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전술 흐름과 경기 장소, 선수 구성까지 고려하면 인터밀란의 승리가 유력하다.